자, 오늘 우리는 중간고사 범위 총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간고사 범위는 1단원부터 해서 삼국 통일까지로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더 벗어나는 친구들이 있을까 싶기는 한데, 일단은 선생님 생각에는 최대한이 아마 삼국 통일까지가 최대한 들어가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선사시대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사시대에서 우리 구석기 때 사냥하고 채집하고 고기잡이, 사냥하고 채집했고 무리 생활했고 이동 생활했다. 그래서 집이 필요 없었다라는 거, 그리고 뗀석기를 사용했다라는 점. 자, 우리 그거 2학년 때부터 계속 반복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죠? 자, 그리고 구석기 시대 때는 따로 뭐 신앙적인 예술활동 이런 것들은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신석기로 갑시다. 신석기는 간석기 시작했다. 돌을 갈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 유물의 사진들 반드시 봐두도록 합니다. 갈돌이나 갈판, 가락바퀴, 빗살무늬 나오면 아 이거 신석기구나 하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농경과 목축이 시작됐다라는 거 아주 중요하죠. 시험에 나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집이 이제 필요해졌다. 왜? 농경을 시작함으로써 정착 생활을 하게 되었고, 정착 생활을 하다 보니까 마을이 만들어지고, 이런 마을이 만들어지고 사람들이 모여 산다는 것 자체는 집이 필요해지는 거죠. 그죠? 그래서 움집도 생겨난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평등사회라는 거 알아두셔야 합니다. 자, 그래서 도구는 간석기, 그 다음에 토기로는 빗살무늬 토기, 옷을 만들어 입었다라는 증거가 뭐다? 가락바퀴하고 뼈바늘이 되겠다. 자, 신석기에서 요 정도 반드시 외우세요. 자, 그 다음에 종교로는 애니미즘과 토테미즘 있습니다. 애니미즘은 자연을 숭배하는 거고, 토테미즘은 동물을 숭배하는 거, 영혼이나 조상을 숭배하는 것을 샤머니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정도 기억하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청동기로 갑시다. 자, 청동기 시대 때는요, 청동기가 등장하기는 했지만 청동기는 굉장히 귀하고 다루기가 어려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상 도구로는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일상 도구로는 돌이나 나무를 사용했다라는 점 알아두세요. 청동기는 현재 우리나라 금이랑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금 식칼 쓰지 않습니다. 금 곡괭이 쓰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금은, 그러니까 청동기는 그냥 귀한 존재로서 자신을 치장하는 장신구 정도. 그 다음 돌이나 나무가 일상생활. 자, 대표적인 유물로는 반달도칼, 그 다음에 토기로는 민무늬 토기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나라가 지금 청동기가 고조선부터 시작되었거든요. 그죠? 자, 고조선이 청동기 시대부터 시작되었어. 그래서 나중에 가면 우리 고조선의 세력 범위 안에도 청동기가 들어갑니다. 그죠? 자, 그래서 비파용 동공 같은 것들이 우리 민족이 이제 뭐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들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청동기 시대 때 반드시 빠질 수 없는 것이 뭐냐면 고인돌입니다. 그죠? 고인돌을 통해서 우리는 계급이 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급 발생, 고인돌 반드시 알아두도록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우리는 사유재산이, 계급이 어떻게 발생하게 되었는지 살펴보면 사유재산이 등장하게 되고, 그 사유재산으로 빈부의 격차가 등장하게 되고, 빈부의 격차로 인해서 부자인 사람과 가난한 사람들 사이에서 자연스럽게 계급이 발생하게 되었다. 그리고 계급이 가장 높은 사람은 우리는 군장이라고 이름하게 되었고, 그 군장을 상징하는 유물이 바로 고인돌이다라는 거 우리 알 수 있습니다. 자, 청동기는 여기까지. 자, 고조선으로 갑시다. 고조선을 보면 우리가 당군안검이 우리나라를 만들었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 당군안검이라는 이름 속에서 우리는 뭘 알 수 있어요? 재정 일치사회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제사와 정치가 일치되고 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당군의 건국 이야기 해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농업사회면서 홍익인간. 농업사회라는 거 어떻게 할 수 있냐 하면 우리 여기 내용 한번 볼까요? 자, 환웅이 내려오는데 굳이 비, 바람, 구름을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우리 농경사회라는 거 알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당군안검이라는 이름을 통해서 재정일치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지금 8개조 법이 나옵니다. 그죠? 8조법. 8조법에서 우리는 곡식으로 갚는다라는 것에서 농경사회라는 거 알 수 있고, 노비를 삼았다라는 것에서 계급을 알 수 있고요. 그 다음 뭐 50만 전을 내라는 것을 봤을 때는 많이 통용되지는 않았지만 화폐가 있었음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생명이나 재산을 중시했구나. 그래서 이런 법률을 만들어서 보호하려고 했구나 하는 점들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당군 이야기를 통해서 고조선 사회의 많은 모습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자, 홍익인간, 뭐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한다 이런 이념들도 알 수가 있겠죠.
그리고 나서 위만이라고 하는 아저씨가 중국에서부터 중국 사람입니다. 철기를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철기 문화가 위만으로 인해서 시작되었다. 그래서 고조선이 굉장히 이제 활발해졌는데 중개무역을 통해서 많은 이익을 얻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아까 8조법은 했기 때문에 자 이거 중요합니다. 시험에 나옵니다. 하지만 아까 좀 전에 봤습니다. 자 중개무역을 통해서 굉장히 세력을 확장하게 되었는데 결국은 한 나라의 공격을 받아서 자 멸망하게 된다. 그 정도 우리가 봐둬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고조선을 조금 디테일하게 하는 학교는 사실 드뭅니다. 우리가 고조선 하면 알아야 되는 게 당군 건국 이야기에서 나오는 고조선의 생활상 그리고 팔조법에서 나오는 뭐 내용들 이런 것들이 주로 시험에 물어봤는데 요즘은 또 고조선을 순서대로 물어보는 문제들도 한 번씩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디테일하게 한번 봐두실 필요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고조선이 처음에 청동기 문화로 만들어졌고 위만 아저씨로 인해서 철기가 들어왔고 그리고 이제 중개무역을 통해서 많은 이익을 얻게 되었지만 한 나라의 공격을 받아서 멸망하게 된다. 요런 어떤 굵직굵직한 그런 내용들 정도는 아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철기로 가겠습니다. 자, 철기 시대 때는요, 반드시 시험에 나오는 아이가 있습니다. 바로 철제 무기의 등장으로 인해서 달라진 점은 무엇이냐라는 거죠. 철제 농기구나 철제 무기의 등장으로, 철제 농기구로는 생산량이 증가했고, 무기로는 전쟁이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국가가 만들어졌고, 그 국가의 특징들 반드시 시험에 나옵니다. 이 지도 반드시 봐주세요. 부여, 고구려, 옥조동의 사만. 자, 여기 기역, 니은, 뒷글, 리을 해서 그 나라의 특징들 물어보는 시험 나옵니다. 그러니 반드시 아셔야 합니다. 자, 부여로 가겠습니다. 부여는요, 연맹왕국이라서 왕권이 미약합니다. 자, 그리고 마가, 우가, 저가 이런 거 나오면 부여입니다. 각 신하들, 귀족들의 이름입니다. 자, 그 다음 법률을 시행했습니다. 12책법이라고 해서 법률이 시행됐고요. 순장이란 풍습이 있었고, 제사는 영고입니다. 부여는 영고. 자, 고구려로 가겠습니다. 자, 고구려는요, 연맹왕국이라서 역시나, 자, 왕권이 미약합니다. 그 다음 제가회의라고 하는 귀족회의 가지고 있습니다. 서옥제가 뭐였어요? 남자가 결혼할 여자의 집에 지금 어릴 때부터 가서 서옥이란 집에 머물다가 일정한 나이가 되면 결혼하는 제도죠. 그죠? 제사는 동맹입니다. 제사는 동맹. 부여는 영고, 고구려는 동맹. 제사 이름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옥조로 갑니다. 옥조나 동해는 고구려에게 뭔가를 바치는 나라였다. 그죠? 자, 옥조에는 서옥제하고 반대였던 민며느리제 있고요. 옥조와 동해는 왕이 없습니다. 여전히 군장. 자, 동해는 족외혼, 책화, 그리고 제천행사 무천 있습니다. 족외혼, 책화, 무천은 동해. 옥조하면 민며느리제. 옥조동에는 여전히 왕은 없다. 군장이 있다. 자, 그 다음 사만으로 갑니다. 자, 사만은요, 특별한 점이 있습니다. 재정분리사회입니다. 시험에 꼭 나옵니다. 재정분리사회고 제사를 지내는 사람을 청군이라고 했고 청군이 사는 곳을 소도라고 합니다. 자, 제사 지냈습니다. 5월과 10월. 자, 그 다음에 철이 굉장히 많이 생산되어서 덩이새라든지 이런 것들을 화폐처럼 이용했다. 철이 굉장히 많이 난 곳은 사만이다. 기억해야 됩니다. 사만에서는 재정분리, 제사장, 소도, 그 다음 5월, 10월이 제천행사. 그 정도 반드시 기억합니다. 시험에 나옵니다. 자, 그래서 철기시대에 나타난 자 여러 나라들 기억하세요. 자, 이제 삼국의 성립과 발전으로 갑니다. 삼국의 성립과 발전 진짜 아주 중요합니다. 여기서 뭐 문제, 대여섯 문제 나올 겁니다. 자, 고구려 성장부터 시작해서 백제, 신라의 성장들이 나와 있는데 선생님이 지금 오늘 총정리를 하는 부분은 그냥 교과서에 나와 있는 순서대로 총정리를 할 겁니다. 근데 여러분은 이 영상을 들으시고 나서 나라별 그 왕들의 업적을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또 그 왕들의 업적별 있죠. 불교 수용은 어느 임금 또는 뭐 중앙집권 체제를 확립한 것은 누구 이런 식으로 체제별로 또 정리하시는 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아셨죠? 자, 그러면 고구려 봅시다. 자, 고구려는요, 1세기 태조왕 때부터 지금 만들어졌습니다. 제일 먼저 만들어진 건 고구려. 자, 고국천왕 때 오부체제로 정비합니다. 고국천왕 때 오부체제.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부자 간의 왕위 계습을 확립하는 것도 우리가 왕권 강화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리고 귀족은 10여 등급으로 만들어집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부여에서는 고이왕 때 관등을 정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관등제를 정비합니다. 고이왕, 3세기 고이왕 기억하세요. 체제를 정비한 건, 자, 지금 백제에서는 3세기 고이왕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백제의 건국을 한번 살펴보면은요. 지금 장군총과 석촌동 이 무덤의 모습이 비슷하죠. 자, 무덤의 모습이 비슷하다라는 건 무엇을 뜻하냐 하면 고구려의 유의민들이 내려가서 백제를 만들었다라는 거지. 그래서 백제의 건국 세력이 고구려의 영향을 받았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자, 요런 것들도 한 번씩 잘 나오기 때문에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어디까지 했어? 고구려가 지금 1세기 태조왕 때부터 제일 먼저 나라 만들어졌고, 자, 고구려 때 2세기 고국 천왕 때, 자, 오부체제, 수도와 지방을 정비했다. 그 다음 백제는 고이왕 때, 3세기 고이왕 때 간등제도를 정비했다라는 것까지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신라의 성립과 발전으로 갑시다. 자, 신라의 성립과 발전에서 우리 신라는 지금 4세기 와서야 나라가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만들어진다라는 건 국가라는 꼴이 됐다라는 거야. 그 전까지만 해도 약간 연맹왕국과 같은 그런 약간의 모습에 군장이 있는 모습. 그래서 내무랑 4세기 때 와서 김씨가 왕위 세습을 하고 왕후를 마리간이라고 칭했고, 아직 왕이라는 칭호 쓰지 않습니다. 마리간이라고 칭했고, 그 다음 고구려 광개토대왕의 도움을 받아서 호우명 그릇에 그것이 나타나 있다. 그래서 호우명 그릇 사진에서 확인하도록 합니다. 시험에 나옵니다. 그래서 내무랑 4세기 때 왕위 세습이 이루어졌구나, 광개토의 도움을 받은 호우명 그릇이 나왔구나 하는 거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떤 그 교과서에 보니까 신라의 왕명이 바뀌는 과정이 또 그 교과서에 나오는 학교들이 있습니다. 그게 만약 교과서에서 언급했다면 간단하게 2점 정도의 문제로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그 신라의 왕명의 그 변천사 있죠. 그런 것들도 한번 봐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가야연맹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가야연맹에서요. 우리가 가야연맹은 백제와 지금 지도에서 잠깐 보면 백제와 신라의 이렇게 틈 사이에 있는 것이 가야연맹이죠. 그죠? 그래서 지금 현재 연맹이라고 말하는 건 아직 국가는 아닙니다. 군장이에요. 6가야, 6가야가 모여가지고 지금 있는 연맹체다라고 봐야 돼요. 그 연맹체에서 가장 주도권을 주도한 것이 누구냐 하면 금강가야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위치상 보면 사만 지역이죠. 그죠? 그래서 철이 굉장히 많이 났고 일본과 어떤 교류가 많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요거 삼국의 중앙집권 체제 형성하는 과정을 한번 살펴볼 건데요. 자, 요거 아주 중요한 표입니다. 자, 당연히 고구려, 백제, 신라 모두가 왕권을 강화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중앙집권 체제를 형성할 때 공통점은 하고 시험 문제 나올 겁니다. 1번 왕위의 부자 상속, 2번 관등제 정비, 그 다음 3번 율령 반포, 4번 불교 수용. 이렇게 4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삼국이 중앙집권 체제를 형성하기 위해서 모두 했던 공통점은 1. 왕위의 부자 상속, 2. 관등제도나 체제의 정비, 3. 율령 반포, 4. 불교 수용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관등제 지금 에서 우리가 삼국, 고구려, 백제, 신라의 간등제들이 나와 있는데 요거 반드시 구분하셔서 외우셔야 돼요. 자, 지금 보면은 고구려는 지금 대장이, 고구려의 귀족은 대대로라고 불렀고 그 대도로 밑에 10여 간등이 딱 있었다라는 거예요. 백제에는 상자평이라고 하는 귀족의 대장이 있었고 16간등으로 나누어졌고, 신라는 상대등이라고 귀족 대장을 불렀고 17개 간등으로 나누어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요거 귀족회의 선생님이 한번 여기 위에다가 한번 정리를 한번 싹 해볼게요. 자, 그러면 우리 고구려, 백제, 신라, 고구려, 백제, 신라. 자, 고구려의 귀족회의의 이름이 무엇이었냐 하면 제가회의라고 했고요. 백제는 정사암, 신라는 화백회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고구려에서 제가회의의 대장을 뭐라고 불렀냐면 대대로라고 불렀고 그 밑에 10여 간등이 있었고, 백제는 정사암회의를 이끄는 사람을 상자평이라고 했고 그 밑에는 17간등이 있었고, 신라는 화백회의를 이끄는 대장을 뭐라고 얘기했냐 하면 상대등이라고 불렀고, 자, 여기 16. 상자평 밑으로 16, 상대등 밑으로 17등급을 두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귀족회의만 한번 나라별로 정리 한번 해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행정도 나라별로 우리 정리할 수 있습니다. 고구려는 오부오부, 고구려는 행정은 오부오부, 백제는 지금 현재 오부오방, 신라는 육부오주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각자 귀족 회의들도 이름이 뒤에 나오고 있죠. 그죠? 그래서 요렇게 표로 고구려 백제 신라의 제도를 반드시 표로 정리하셔서 따로 암기하시도록 합니다. 시험에 나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만 해도 지금 시험 나올 만한 게 뭐 있었어요? 삼국의 중앙집권 체제의 공통점. 1. 왕권 강화. 2. 체제 정비. 3. 율령 반포. 4. 불교 수용. 그리고 고구려 백제 신라의 각각 체제들. 귀족회의 이름들, 그 다음 제가, 정삼, 화백, 대대로, 상자평, 상대 등 오부오부, 오부오방, 육부오주 요렇게 우리가 각각 제도별을 나라별로 정리해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다시 삼국의 발전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나라별 우리 임금님들의 어떤 업적이나 나라별 그런 것들은 선생님이 또 정리를 할 수 있으면 정리를 해서 한 번 더 총정리 한번 해주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 순서대로 그냥 나가도록 할게요. 자, 백제의 발전에서요. 근초고왕 전성기입니다. 근초고왕 반드시 시험에 나옵니다. 지도랑 같이 외우셔야 됩니다. 우리 시험에서는 흑백으로 나오죠. 흑백으로 나오기 때문에 한강을 차지하고 있는 사람이 그 나라가 전성기입니다. 그래서 백제가 이렇게 한강을 차지하고 있으면 아, 여기는 4세기 근초고왕이구나 라는 걸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화살표들이 교류를 많이 했기 때문에 화살표가 바깥쪽으로 나가 있는 그림들이 나올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고구려의 발전으로 갑시다. 자, 고구려의 발전에서는 소수림, 미천왕 때 우리 낙랑군을 점령했고 소수림왕 때는 불교 태약 율령입니다. 불교 태약 율령. 그 다음 강개토 때는 저 이북의 땅, 만주의 땅을 많이 차지했다. 한강 이북의 땅을 차지했다라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만주와 요동지방을 대부분 차지. 그리고 아까 강개토 때 뭐 나왔어? 내무랑. 신라를 도와줘서 호우명 그릇에 나왔다라는 거 얘기했습니다. 자, 그 다음 장수왕으로 갑니다. 장수왕 5세기 중요합니다. 시험에 나옵니다. 전성기입니다. 지도랑 같이 알아두세요. 만주 지역을 넓힌 거는 강개토지만 한강 이남으로 한강을 차지한 것은 장수왕이다. 그래서 5세기 장수왕을 우린 전성기라고 말한다. 자, 고구려가 한강을 차지하고 있는 요 지도는 5세기 지도다. 5세기 고구려의 지도다. 자, 그리고 왜 평양으로 천도했느냐? 시험 문제 많이 나옵니다.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평양으로 천도한 게 이유 첫 번째, 귀족의 세력을 억제해서 왕권을 강화하고 그 다음 남진 정책을 통해서 한강을 차지하기 위해서다라는 거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자, 평양 천도, 남진 정책 했던 거 시험에 나옵니다. 자, 그리고 장수왕이 전성기입니다. 5세기 고구려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중원고구려비라든지 이런 비석을 세워서 자신의 업적을 이야기하고자 했다. 자, 그 다음 백제로 가자. 백제는 이미 4세기 때 근초고왕 때 전성기 맞이했지, 그지? 자, 고구려에서 나라 제일 먼저 만들었고 전성기를 제일 먼저 맞이한 건 백제였어. 4세기 백제, 그 다음이 5세기가 장수왕 고구려. 백제 근초고왕 때 한강을 차지했었는데 5세기 장수왕 때 그 한강을 빼앗음으로써 5세기 고구려가 전성기를 맞이한 거야. 그럼 이제 백제는 이제 전성기를 잃어버린 한강을 잃어버렸잖아. 그지? 고구려를 피해서 남쪽으로 도망을 갔겠지. 그지? 그래서 그 도망을 가서 어떻게 조금 노력했는지 보자. 자, 웅진으로 일단 백제 수도를 옮긴다. 백제 수도 변천사 3가지 우리 기억해야 됩니다. 자, 뭐뭐 나왔었죠? 위례성. 처음에 한강이 있었던 위례성. 그리고 나서 어디로 갔지? 웅진으로 도망간 거야. 그리고 나서 나중에 사비성으로 잘 살아보세요 하면서 중흥을 목적으로 해서 3번 수도를 옮긴다라는 거. 요것도 포인트로 알아주세요. 자, 동성왕 때 신라와 혼인동맹, 무령왕 때 담로를 설치한다. 담로 기억해야 됩니다. 왕권을 강화하기 위한 특수행정구역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성왕 때, 자, 수도를 어디로 옮기지? 자, 사비성으로 옮긴다. 그죠? 아, 여기 지난번에 정리해 놓은 게 있네요. 자, 그래서 사비성으로 옮기고, 국호를 남부여로 바꾸고, 자, 예전에 어떤 영광을 얻기 위해서 예전에 어떤 제도들로 다 돌아간다. 초기 때 제도들로 22부 설치하고 5부 5방으로 다시 다 돌아간다. 그리고 관산성 전투, 진흥왕과 손을 잡고 관산성 전투에서 잠깐 일시적으로 한강을 회복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신라의 배신으로 한강을 빼앗기죠. 그래서 진흥왕, 6세기 진흥왕이 신라가 전성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자, 백제의 중흥에서 기억해야 되는 건 뭐다? 자, 웅진으로 수도 3번 옮기는 거, 위례, 웅진, 사비. 그 동성왕 때 신라와 혼인동맹, 무령왕 때는 22담로, 성왕 때는 부역, 남부역, 자, 그 다음 22부, 5부, 5방 이렇게 제도를 다 바꾸려고 했다. 그리고 신라 진흥왕 때 한강을 빼앗긴다. 뭐 요 정도. 성왕 때는 요 정도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신라의 발전으로 한번 가봅시다.
자, 신라의 때 지증왕 때는 기억할 것이 뭐냐 하면, 자, 일단 6세기입니다. 지금 현재 6세기 와서 아까 4세기 내무랑까지만 나와 있었어. 신라에 대한 설명은 4세기 내무랑 때 무엇을 했다고 했냐면 마리깐이라는 칭호를 썼고 신라라고 하는 나라 이름이 처음으로 만들어졌다 했거든. 그지? 나라라고 하는 개념이 만들어졌다라고 했어. 자, 지증왕 때 와서 국호를 신라, 그 다음에 왕을 왕이라고 부르고 울릉도를 우리 땅으로 가지고 온다. 그래서 지증왕 때 업적은 신라, 왕, 우상국 요렇게만 기억하면 됩니다. 자, 법흥왕 때는 비읍으로 시작한 업적들이 대부분이야. 병부, 율령반포가 법이지, 불교 공인도 비읍이지, 다 비읍으로 시작해. 그리고 금강가야를 병합한다. 법흥왕 업적이 많다, 그지? 다 비읍으로 시작한다. 병부, 법설치, 불교 공인, 금강가야 병합. 자, 그렇게 해서 지증왕과 법흥왕이 신라에서 지금 순서대로 나왔어. 내무랑, 지증왕, 법흥왕 순서대로 자 알아두도록 하자. 그리고 나서 진흥왕으로 가자. 진흥왕 6세기 때 우리가 전성기를 맞이한다. 아까 관산성 전투에서 성왕을 배신하고 신라의 진흥왕이 한강을 빼앗아갔단 말이지. 그지? 자, 신라가 지금 현재 한강을 차지하고 있다. 신라가 한강을 차지한 요 지도 6세기 신라의 전성기 지도다. 4세기 백제, 5세기 고구려, 6세기 신라가 전성기 순서 지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신라를 딱 보니까 한강을 딱 차지하고 있지. 백제와 고구려를 끊어버렸어. 교류 못하게. 그리고 이 신라가 한강을 통해서 중국이랑도 교류할 수 있겠지. 그지? 그래서 한강을 차지했다라는 것은 엄청난 일이다. 그러면 왜 한강을 차지한 게 엄청난 일인지 외워야 하겠지. 한강유역 확보의 이후에 고구려 백제 연결 차단, 황해를 통해서 중국과 교류할 수 있고 한강에서 나오는 많은 자원들을 확보할 수가 있다. 그래서 그것도 시험에 많이 나오니까 기억합니다. 자, 진흥왕의 업적 보자. 불교, 화랑도, 그 다음에 비석을 많이 세웠다. 그거 기억하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가야로 가겠습니다. 자, 가야는 어떻게 됐는지 보자. 아까 앞전에 뭐 배웠냐 하면 육가야 연맹인데 금강가야가 제일 잘 나간다 했어. 그리고 철이 많다라고 얘기했거든. 자, 금강가야 이후에 고구려나 이런 왜군의 어떤 공격을 받아가지고 금강가야에서 다시 대가야로 주도권이 옮겨간다. 자, 금강가야가 고구려군의 타격을 입고 맹주로서 지위를 상실했기 때문에 대가야로 주도권이 넘어갔다. 그 정도 알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대가야가 후기 맹주가 되고 그리고 나서 가야는 아까 금강가야는 법흥왕, 신라 법흥왕에게 멸망당하고 그 다음 대가야는 진흥왕에게 멸망당합니다. 자, 결국은 신라에게 잡아먹힘으로써 나라로 발전하지 못하고 나라가 없어진다. 자, 그래서 금강가야는 법흥왕, 대가야는 신라 진흥왕 때 복속당한다. 중앙집권국가로 성장하지 못했습니다. 연맹왕국에서 끝나게 된다라는 거 알아두셔야 하겠습니다. 가야 하면 금강가야에서 대가야로 주도권이 넘어갔다. 철이 많았다. 신라 법흥왕과 진흥왕에게 차례차례로 잡아먹혔다. 요 정도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문화로 갈 건데요. 우리 좀 전에 살펴봤던 삼국의 형성 부분에서 문제가 대거 출제될 겁니다. 그 부분을 정확하게 암기하셔야 되고요. 문화는요. 우리가 문제 한 문제 정도 예상합니다. 자, 문화에서 우리가 봐둘 것은요. 일단 불교 봐두셔야 합니다. 뭐 한 문제에서 두 문제 정도. 자, 불교가 삼국이 모두가 불교를 갖다가 받아들이려고 노력했어요.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불교를 왜 받아들이려고 노력했느냐? 불교를 수용함으로써 왕권을 강화하려고 노력했어요. 알겠죠? 그래서 그래서 반드시 알아두셔야 합니다. 그리고 탑이나 불상은 학교별 차이가 있습니다. 학교에서 탑이나 불상에 대한 언급이 있었다라면 반드시 나라별 유명한 아이들 봐두도록 하세요. 자, 예를 들어 신라의 황룡사, 그 다음 백제의 익산 미륵사지 석탑, 신라의 황룡사 구층 목탑, 그 다음에 뭐 불상도 이름 정도 봐두시면 좋습니다. 문화는 학교별 차이가 큽니다. 학교에서 한 부분만 외우시면 됩니다. 자, 선생님은 대표적으로 유명한 아이들을 지금 뽑아서 얘기할 거고요. 개인별로는 그냥 학교에서 문화 안 했으면 패스하면 되고, 만약 학교에서 문화를 뭐 우리 무덤만 했다 또는 뭐 불상만 했다 이러면 그 한 부분만 암기하시도록 하세요. 자, 그 다음에 도교로 갑시다. 도교. 자, 도교는 신선사상입니다. 신선사상이 뭐냐면 자연의 흐름대로 살자라는 거예요. 먹고 싶을 때 먹고 자고 싶을 때 자고, 그죠? 자, 이런 신선사상을 얘기할 수 있는 건 귀족들이죠. 그래서 주로 귀족들이 도교를 많이 믿었다. 자, 그래서 도교를 상징하는 그림이나 금동대학로 사진 정도 봐두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유학.
유학은 학문으로 삼국이 모두 다 유학을 공부했다. 자, 그 증거가 고구려엔 태학이라는 학교가 있었고 백제에는 오경박사라는 교육기관, 신라에는 임신서기석이라는 비석에 우리가 유교를 공부했다라는 내용이 적혀 있다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무덤으로 가겠습니다. 자, 무덤도 시험에 많이 나오죠. 자, 그런데 암기하기 좀 쉽도록 삼국의 무덤이 모두 다 초창기에는 돌무지 무덤이었는데 나중에 후기로는 굴식 돌방으로 간다라는 거 그거 하나 자 기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대표적으로 만약에 뭐 백제의 무령왕릉이나 고구려의 천마총 뭐 이런 것들 이름 정도 학교에서 언급했다면 나라별 무덤의 이름 정도는 알아두도록 하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대외 교류 부분은요, 그냥 한번 쑥 읽어보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중국과 교류한 거, 그 다음에 서역이라는 건 서아시아 쪽, 저기, 이슬람 세력 쪽 저런 사람들과 우리가 이런 교류했던 내용들 있죠. 그런 것들 반드시 한번 쭉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본과 무역 있죠. 일본과도 무역했던 부분들도 한번 고구려에선 단징, 백제에선 오경박사, 아직기 왕인, 신라에선 배를 만드는 기술, 가야에서는 뭐 일본 가야 토기에 영향을 줬다. 이런 부분들 한번 쭉 읽어보시고 가면 혹시나 문제가 나왔을 때 맞추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교류 부분도 내가 패스라고 하지 않았죠. 그죠? 그래서 뭐 불교나 도교나 학문적인 부분 그 부분 유의해서 보시고 무덤 보시고 그 다음 대외 교류도 혹시 문제 나올 수 있으니까 한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자 1단원이 끝났고요. 자, 고구려와 수당에서 6세기 말 동북아시아의 정세를 한번 볼 건데요. 시험에 많이 나오는 아이입니다. 6세기 말 동북아시아의 정세는요. 크로스, 십자가 무역입니다. 자, 여기 지도를 잠시 보면 신라가 현재 6세기 전성기를 맞이하고 있기 때문에 한강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신라와 수당이 서로 이렇게 가로로 지금 교류를 하고요. 자, 그 다음 돌걸, 고구려, 백제, 외가, 자, 남북국 요렇게 세로로 자, 이 사람들이 한 팀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구려는 수당과 지금 다른 팀이죠. 그죠? 교류를 하지 않는다. 적대적이다. 그러다 보니까 수당과 전쟁을 많이 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수당과의 전쟁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일단 고구려와 수와의 전쟁을 보면 일단 고구려가 선제 공격했다라는 거 기억하세요. 우리가 먼저 선제 공격했고 수문제가 30만 대군을 이끌고 쳐들어온다. 그리고 수양제가 쳐들어왔을 때 을지문덕이 살수에서 막아낸다. 그래서 살수대첩. 자, 여기서 나오는 수가 수나라와 전쟁했다라는 뜻은 아니지만 우리는 수나라가 떴으니까 요거는 수나라와 고구려의 전쟁이구나 하고 기억하자. 그래서 문덕이 오빠의 살수대첩 기억합니다. 그리고 신묘한 계책인 이런 요 말이지 요거 우중문과 주고받았던 편지 요거도 시험에서 요거를 내고 무슨 전쟁이냐 하고 많이 물어보니까 신묘한 계책이라고 말이 뜨면 요거는 살수대첩 을지문덕 요렇게 기억해야겠습니다. 자, 그래서 수나라는 멸망합니다. 자, 고구려와의 무리한 전쟁과 토목공사 뭐 이런 걸로 인해서 멸망하고요. 당나라가 들어섭니다. 자, 그래서 당나라도 이제 고구려를 호시탐탐 노립니다. 자, 그런데 고구려에서 영계소문이라고 하는 사람이 정변을 일으킨 거야. 그러니까 이제 당나라에서 굳이 안 도와줘도 되는데 자, 영계소문을 무찌르고 고구려 왕을 도와줘야겠다라고 하면서 굳이 쳐들어온다. 자, 그래서 일단 영계소문이 천리장성을 축조했던 적이 있었다라는 거 알아두고 영계소문 정변을 구실로 당나라가 침입해 오는데 우리가 안시성에서 잘 막아냅니다. 자, 그리고 이거 아주 고전적인 문제긴 한데 고구려가 수당을 막아냄으로 인해서 한반도를 지켜냈다라고 보는 역사학자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고구려가 왜 이겼느냐, 고구려가 이기게 된 원동력을 대충 한 1, 2점짜리의 문제에 출제하시는 선생님들이 많이 계세요. 그러니까 봐주세요. 방어체계가 좋았고 훈련이 잘 되어 있었고 철강지대가 확보되어 있었고 그죠? 그래서 강력한 철제 무기나 갑옷 같은 것들이 자 제작되었다. 이런 것들 요거 고구려가 수당을 어떻게 막아냈는지 자, 그런 원동력들도 반드시 봐두도록 합니다. 자, 그러면 자, 삼국통일의 과정으로 가겠습니다. 자, 삼국통일은 순서, 과정이 중요합니다. 자, 신라가 아까 수와 당나라와 지금 연맹이 되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김춘추, 신라의 김춘추가 가서 나당 동맹을 체결합니다. 1번. 그래서 고구려 땅 다 줄게. 그러니까 너가 우리를 도와줘. 이렇게 우리가 나당 동맹을 체결합니다. 자, 그리고 2번.
백제 멸망합니다. 자, 660년에 황산벌 전투에서 백제 멸망. 그리고 668년에 자, 영계소문이 죽고 나서 고구려 멸망. 자, 그래서 나당 연합군 백제 멸망, 고구려 멸망까지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백제와 고구려를 살리고자 하는 부흥운동이 있었습니다. 부흥운동들 비록 실패하지만 이런 부흥운동들이 또 기반이 되어가지고 나중에 매소성과 기벌포와 같은 당나라를 몰아내는데 이런 부흥운동하는 사람들의 도움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부흥운동도 자, 눈여겨봅니다. 복신, 도침, 흑치산지 나오면 백제, 고연무, 건모잠, 안승 나오면 고구려. 이름 외우십니다. 백제는 복신, 도침, 흑치상지, 고구려는 고연무, 건모잠, 안승. 자, 그래서 이런 부흥운동하는 자, 군사들이 나중에 나당연합군에 어떤 도움을 주게 된다. 나당연합군이 아니죠. 자, 신라와 연합을 해서 당나라를 몰아내는데 도움을 주게 된다라는 거 알아두세요. 자, 그러면 이제 나당전쟁 마지막 순서로 가봅시다. 당나라가 이렇게 백제까지 고구려까지 멸망했으면 집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돌아가지 않고 도독부 같은 관청을 설치하더라, 우리나라에. 그래서 신라는 백제나 고구려에 아까 부흥운동을 하는 유의민들 있죠? 그런 사람들을 통합해가지고 포섭해가지고 자, 신라와 고구려 부흥운동 하는 사람들이 당나라 군대를 공격합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4번 매소성과 기벌포에서 완전히 당나라 군대를 격파함으로써 삼국통일을 완성합니다. 자, 순서 가보자. 나당동맹, 백제멸망, 고구려 멸망, 그리고 매소성과 기벌포에서 전투, 그리고 삼국통일. 그래서 676년에 결국 삼국통일을 완성한다. 자, 삼국통일의 한계와 의의 시험에 나오겠죠, 그죠? 한계점은 대동강 이북 지역의 땅을 모두 잃어버렸어. 왜 아까 당나라한테 주기로 했잖아, 그치? 그래서 대동강 이남까지로 영토가 확 줄어들었고, 의의로는 굳이 의의를 찾자면 일단 최초의 민족통일, 그 다음에 아까 매소성과 기벌포에서 당나라를 몰아냈기 때문에 자주적이다라고 보는 거지. 자, 그래서 의의도 알아두셔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발해가 이제 아까 고구려 잃어버린 고구려 땅 있지. 그 땅에 자, 고구려 출신인 대조영이 발해라는 나라를 세우거든. 그래서 우리는 그 발해의 역사가 우리의 역사다라고, 고구려의 역사다라고 볼 겁니다. 그래서 그 시대를 남쪽에는 통일신라, 북쪽에는 발해가 있는 남북국 시대다라고 해서 우린 볼 거고요. 발해가 고구려를 계승했기 때문에 이런 고구려의 어떤 임금이다, 고구려를 계승했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시험에서 많이 물어봅니다. 자, 그래서 발해의 왕이 일본에 보낸 문서에 자신의 고구려 왕이다라고 칭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발해는 고구려의 역사다라고 우리는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현재 여기까지가 중간고사 시험 범위에 들어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이 일단 처음부터 끝까지를 한번 훑어봤고요. 선생님 방금 시험에서 나온다, 꼭 나온다라고 했던 아이들은 반드시 노트에 따로 정리하셔서 암기하시도록 합니다. 그러면 역사도 고득점 반드시 받으실 겁니다. 자, 아까 신라 삼국 부분에서 뭐 업적별, 그 다음 왕별 뭐 이런 것들 선생님이 하나의 종이에 또 정리해서 한 번 더 영상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험 정리 잘 하셔서 좋은 점수 받으시기 바랍니다.